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종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쉬는 날이고 토요일인데 일부러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시면서 여기 오셨죠? 네. 여러분들 정말로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일단 내가 잘했어 하고 자기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하시죠. 박수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수학 공부하는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올릴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공부 잘하려면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공부 열심히 했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공부를 어떤 공부 비법이 있다. 공부 비법을 내가 배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도 열심히 할 건데 열심히 하는 게 정당한 보상을 받고 하는 것만큼 성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뭔가 놓치고 갈 만한 게 어떤 거가 있을까. 놓치고 가지 않고 잘 채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한동안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저자가 쓴 건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1만 어떠한 일이라도 1만 시간을 투입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으로 하면은 하루에 한 8시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면은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10년 법칙이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압축적으로 8시간 정도 하면은 3년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3년이면은 전문가가 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말콤 그레드웰은 실제로 저널리스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말콤 그레드웰이 인용했었던 교육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가 좀 잘못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온 다음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사람들한테 소개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작정 시간 투입이 답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시간만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A라는 친구는 10시간 동안 탁구를 쳤습니다. 그냥 쳤죠. 그냥. B라는 친구는요. 5시간만 탁구를 쳤는데 2시간 동안 탁구를 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2시간 동안은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은 또 열심히 탁구를 쳤습니다. A는 10시간, B는 5시간. 여러분의 느낌으로 누가 탁구 더 잘 늘었을 것 같습니까? 실력이. 5시간만 쳐도 B가 더 늘었을 것 같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는 것보다는 뭔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자애들끼리는요. 어렸을 때 당구 쳐보면은요. 당구 금방 잘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당구 금방 잘 치는 애들이 나중에 골프 쳐보면요. 골프도 금방 잘 칩니다. 당구 잘 치고 골프 잘 치는 친구들은 운동신경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운동신경 꽝인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잘 치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세히 보면은 얘는 왜 잘하지? 하면은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구 칠 때 애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치는데 자기는 이게 왜 이렇게 갔지? 이렇게 치면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당구를 쳤대요. 골프 칠 때도요, 그냥 가서 무작정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공을 쳤는데 왜 이렇게 갔지 하고 사람들 한번 보면서 발을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치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바둑 잘 두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바둑을 잘 두려면은요,
100판을 두는 것보다 복기를 한 판 하는 게 더 잘 두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식적인 노력에 관련된 이야기, 이거를 같이 한번 첫 번째 시간에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정답을 알고 여러분은 정답을 모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세상 이치에 대해서 저는 정답을 알고 여러분 정답을 모릅니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경험이 있으시고 다 생각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공부하려면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의식적인 노력 어떤 게 필요할까?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요. 생각을 넓혔다가 정리하는 두 단계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사고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요. 아이디어 공부 방법 뭐가 있지? 비결? 생각나는 대로 한 10분, 20분 동안 아무거나 막 메모 한번 해보세요. 메모를 이렇게 막 한번 메모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메모한 걸 보면서 그래 1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 2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 3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하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각이 잘 정리됩니다. 방법이 잘 전달됐습니까? 네. 짧게 들으셔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그런 건 하지 않을게요. 네? 숙제로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제가 정리한 이야기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좀 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갖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애가 있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가 성적도 좀 잘 나오고 공부도 좀 잘 하려고 하겠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죠. 하는 척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쾌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야 공부하는 게 왜 선인데 공부하는 건 선이 아니야.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니까. 국가에서 상 안 줘요. 공부하는 것은 왜 공부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오로지 사회적인 이유도 아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공부라고요. 그렇죠? 사실 공부는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쟤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절실해지면 그냥 사람들이 옆에서 쑥덕대는 거예요. 야, 쟤 바뀌었더라.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도 하는 척하지 말라. 내가 왜 이 얘기를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 선생님 너무 재밌죠? 저는 가끔 유튜브에서 봤는데 수능 문제 풀어주는 건 한 번도 못 보고 이렇게 웃긴 얘기하는 것만 여러 번 봤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우연히 어떤 책을 하나 봤었는데 대치동의 황소라는 그 학원 다니는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이 유사 공부 행위를 많이 한다. 막 그러면서 한참 동안 얘기하시는 거에 유사 공부 행위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사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유사 공부 행위.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공부하는 척한다 이런 거죠. 한 번씩 보시면은 많이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양으로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질이 있으면은 질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양적인 공부만 한다. 그리고 그냥 백견만 쓰고 그냥 인강 하나 들으면 내가 공부했다 느낀다 이런 거죠. 눈으로만 읽기 한다 이런 건데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은요 눈으로만 이렇게 뚝 보고요 문제를 눈으로 딱 본 다음에 답을 한번 뚝 보고요 문제 한번 쓱 읽고 답 한번 쓱 읽고 이해가 되면은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어 하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 보셨습니까?
아무튼 실제로 여러분의 아들, 따님이 그렇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발견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다니면은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뭐 착각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유사 공부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 공부 행위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더라. 능동적인 공부가 아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공부를 하더라.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반복만 한다 이런 거죠. 뭔가 모르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 한번 들어본 거를 반복하면서 시간 때우는 거를 뭐 공부라고 생각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지내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 아이가 의사 될 거예요. 왜 의사 될래?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참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수준이 좀 떨어지는 동기부여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무 의미 없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는 앉아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학습 밀도로 평가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교육 자료는요, 다 찍으셔도 좋습니다. 찍으셔도 좋고, 뭔가 이렇게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렇게 캡처하셔도 되니까 한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도 잘 지어내는 게 학습 밀도라는 말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공부 1시간분에 뇌가 얼만큼 움직였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스스로 질문하는가, 얼마나 설명하면서 정리하는가, 내가 실수한 것을 되짚어 보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 스스로 하기를 바라해 보시고요. 스스로 하는 것 같지 않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서 유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타임에는 진지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한 5단계 정도로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목적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공부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공부입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게 공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걸 왜 배우지? 이거 어디 쓰지? 이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부했니 안 했니를 여러분 어떻게 따지십니까? 책상 앞에 몇 시간 앉아있는가 이런 걸로 자꾸 따지잖아요. 생각 자체를 뭔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뭘 얼마큼 공부했지? 라고 확인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뭐 생각하기로 한다 그러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뭘 해야 되지라는 자신의 배울 만한 것을 스스로 한번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3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까지 볼 거야. 뭐 이런 식의 설정보다는 오늘 뭐를 공부할 거야. 이런 식의 설정이 더 좋다라는 거죠. 물론 3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까지 볼 거야. 이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근데 조금 더 나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라고 놀랐는데 이 카너만이라는 분이 그분인데 이분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게 최고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관련된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파에서도 계속 노벨 경제학상을 한두 명씩 매년 뜨문뜨문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넛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뜨고 막 하는 것보다는 은근슬쩍 쭉 해주는 게 좋아. 뭐 더 효과적이야. 뭐 이런 것도 같은 계열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 카너만의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빠른 생각이 있고 느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빠른 생각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생각입니다. 느린 생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른 생각을 많이 할까요? 느린 생각을 많이 할까요? 빠른 생각을 주로 하는데 느린 생각으로 가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뭐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도 얘기하는 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적으로 95% 정도의 생각을 빠른 생각만 한대요. 근데 한 5% 정도 느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학습하고 발전하고 뭔가를 이루는 거는요. 느린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수학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수학 공부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이라는 거죠. 가끔 제가 유튜브 돌리다가 어떤 학원 선생님이 야, 이 문제는 3초면 풀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뭐 설명하시더라고요. 3초면 풀 수 있어.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마케팅적으로 학원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야 3초면 풀 수 있어 아이들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초에 풀어도 한 번 더 잠깐 스톱 5초만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몇이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6분의 3 더하기 6분,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어떤 아이가 그냥 빠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5분의 2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분의 2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이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스텝을 하나 더 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분의 1은 이렇게 그릴 수 있고 3분의 1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니까 뭐 두 개를 더하면 이런 거야 하고 한 번 더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위에 것만 식으로 빠르게 한번 딱 써놓고 이거야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한 번, 두 번 돌아가면은 됐지 세 번, 네 번 안 돌아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실제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이게 수학 공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력 공부가 있고 출력 공부가 있는데 입력 공부보다 중요한 건 출력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력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출력 공부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필기하고 이런 게 입력 공부라 그러면은 내가 말해보고 설명해보고 하는 게 출력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거랑 내가 설명해보는 거랑 어떤 게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설명해보는 게 훨씬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설명하려면은요 생각을 내가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죠? 알긴 알겠는데요.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건 뭐죠? 모르면서 아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공부 방법 중에서 교재를 한번 공부한 다음에 한번 덮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5분 동안 설명해 보기. 오늘 공부한 거를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기. 뭐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하고 핵심을 딱딱 짚어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을 잘 찝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성인들이 공부 학습에 대해서 성인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멍하니 잘 듣기만 하면은요, 나중에 한 10% 정도 기억 남는데요. 제가 시청각 자료 같은 걸 활용해서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여를 한 20, 30%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50% 정도 기억 남는데요. 실습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70%가 기억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두 분씩, 세 분씩 같이 모여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건 안 하지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애는 어때요? 우리 애는 어떤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해보면 이야기도 듣고 훨씬 더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제 얘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그렇죠. 실습을 하면은, 연습을 해보면은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나면은요, 이 건물에서 불나면은 일단 다 바닥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아무 쪽이나 기어서 벽을 닿으세요. 벽이 만져지면은요, 시계 방향으로 도세요. 그리고 문이 나오면 나가세요. 다 기억하시겠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얘기 한번 듣고 나면은 10% 기억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옷이 좀 지저분하지만 다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70% 기억 남는다는 거죠. 그럴 것 같죠? 표를 한번 다시 보시죠.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은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합니다.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공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공부 더 잘 되고요. 어떤 집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착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 못하는 애 공부 가르쳐주고 있대요. 속에서 열불난대요. 그 시간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드렸습니다. 공부가 더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네. 아무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이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저는 백지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백지 효과. 커다란 백지에다가 책을 보지 않고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커다란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달력 하나 뜯어보세요. 오늘 11월 이제 거의 끝났죠. 11월 달 달력 하나 뜯어보세요. 그 뒤에다가 뭐 하나라도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걸 잘 써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고 써지면요,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써지지도 않고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생각도 정리 안 되고 뭐 그러면요,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정리되면서 뭔가 더 잘하게 된다라는 이 백지 효과,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사람들이 저는 스스로는 공부를 별로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해요? 하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다른 애들은 어떻게 공부했었나 하고 주변에서 공부했던 애들 이야기 뭐 기억나는 거 내가 했던 방법 따져보니까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타인지 같은 것도 키워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잘 재구성되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의 관점에서 혼자서 시험 문제도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함정 파가지고 내가 문제 만들어 봐야지 막 이러면서 집에서 자기 방에 혼자 갇혀서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200명 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막 설명하듯이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 같냐면요. 아는 것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의 수준을 높인다. 여러분 아는 것도 스펙트럼이 좀 크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뇨병 아십니까? 당뇨병, 당뇨 아세요? 당뇨병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도 아는 거고요. 당뇨병에 대해서 주변에서 한두 번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본 사람도 아는 거고요. 실제로 자기가 당뇨병이 걸려서 매번 수치를 체크해 가면서 뭔가 하는 사람도 아는 거고요.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도 당뇨를 아는 거죠.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초보 의사하고 아주 명의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사실은. 그럼 아주 명의라고 소문나신 분이 아는 것도 또 다른 거겠죠. 당뇨병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게요,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어쩌면 수학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수학이 이 아는 것의 수준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관점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 공부법,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백지에 자신이 아는 것을 써보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보자.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몰입을 하자. 뭐 이런 걸로 한번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 공부 행위는 그냥 의식이 분산되어 있는 거니까 집중하고 빠져드는 몰입 상태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몰입하기 위해서는요, 의지가 필요하고 환경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의지가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의지가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의지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의지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의지가 없고, 의지는 양의지는 두산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는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절대로 의지를 발휘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또 많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담배 끊어보셨습니까? 술은 끊어보셨습니까? 내가 술 끊어야지라는 의지를 한번 발휘했는데
잘 지켜지십니까? 실제로요, 사람은 의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너 왜 이렇게 마음, 뭐 이렇게 정신이 똑바로 안 박혔어?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존재다.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은 내가 리더라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되는가? 얘 생각을 바꿔주기보다는 환경을 잘 조성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은행에 가서 그 줄을 쓰잖아요. 병원에 가서 줄을 쓰잖아요. 음식점 줄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쇠치기란 말 아십니까? 쇠치기? 쇠치기가 심했습니다. 옛날에요. 아, 맞나? 아무튼 옛날에는 쇠치기가 사람들끼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쇠치기 하지 마세요 하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쇠치기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죠? 번호표를 뽑으면서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아무리 쇠치기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도 다 쇠치기 하는 겁니다. 발음이 정확한가요? 쇠치기? 아무튼. 근데 줄 중간에 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쇠치기?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식적으로 그걸 막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바꾼 건요. 번호표가 바뀐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도요.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오히려 그런 애들은요. 성격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한번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몰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몰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이런 거죠. 공부할 때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한 25분 공부하고 5분 쉬고 25분 공부하고 한 5분 쉬고 이렇게 3세트 한 다음에 한 20분 쉬고 뭐 헬스클럽 가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쉬고 또 이런 거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만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환경을 내가 설계하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혼자 잘 안 되면은요 그냥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핸드폰을요 옆에 놓고 공부하다가 이거 안 봐야지 의지를 발휘해야지 이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의지라는 건 없거든요. 무조건 사람들한테.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이걸 옆방에다 놓고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의지를 발휘하려고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 몰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유명한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하일이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실력하고 과제하고 적정한 수준을 이룰 때 몰입을 하게 된대요. 실력은 낮은데 너무 어려운 걸 공부하기 시작하면은요,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력이 높은데 쉬운 것만 자꾸 하게 되면은 뭐 재미없어 한다라는 거예요. 요 관계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실력은 낮은데 의욕이 충실해요. 지금 의욕이 굉장히 높아. 근데 애가 실력이 없어. 지금 그러면은 오히려 불안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웬만큼 할 줄 아는데 의욕이 없으면은요, 뭔가 나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한 과정, 그 난이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외국에서 안 살아봤지만 대한민국 이만큼 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자살도 많이 한다 그러고 안 좋은 뭐 지표도 많지만 뭐 이만큼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몰입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긴장 상태로 많은 시간 뭐 피로하게 지낸다. 긴장 상태로 피로하게 지낸다. 진짜 몰입은 잘 못한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 몰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수준하고 학생의 능력이 뭔가 잘 조화를 이루게 불안함과 지루함 사이에 터널을 잘 지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리더십 이론 중에 여러분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 책을 쓰신 켄 블랜차드라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상황 대응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지시와 지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가 있고요. 그냥 하라 그러고 옆에서 지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입사원이 회사에 처음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너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지시해 줘야 되죠. 신입사원은 뭐 할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뭐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하는 게 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다 지시한 다음에 신입사원 조금 지나면은 이 중에서 네가 적당하게 범위 벗어나도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리되고 과장되면은요 지시보다는 지원만 해주는 거가 좋습니다. 오히려 너가 일단 한번 하고 막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래 너 생각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리더십이라는 거죠. 요 내용을 요즘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티칭과 코칭이라는 그 단어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티칭할 때가 있고요. 그냥 하라 그러고 옆에서 코칭할 때가 있는데 내가 티칭할 때와 코칭할 때를 잘 구별해서 요 몰입의 채널을 아이가 잘 지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의 의미를 찾아주시고 작은 성공을 설계해 주시고 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제가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컨설턴트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세 가지뿐이다. 딱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세 가지뿐이다. 사는 곳을 달리 하는 것,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게 가장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갖는 것, 의지를 불태우는 것. 이게 가장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쓸모없는 짓에 여러 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쓰는 시간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나. 그리고 그 시간을 달리 쓰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늦게 일어나십니까? 내가 바꿔볼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볼까?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교회는 가기 싫지만 그냥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볼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뭐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잘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그냥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실제로 신앙의 힘이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정도의 정신머리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는 시간을 한번 잘 보시고요. 내 시간을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고 바꾸는 거. 이게 여러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꾸는 겁니다. 결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다 그러죠. 공간도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맹자의 엄마는 3번씩 이사 다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쓰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내가 장소도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중요하죠. 누구랑 어떻게 노는가,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10명의 평균 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해도 괜찮으세요? 네. 지루하진 않으시죠? 네. 네. 일단은 5가지 얘기하고요. 한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양보다는 질적인 복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으로 많이 시간을 때우면 스스로한테 괜히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말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싫더라고요. 노력을 했으면 뭔가 결과를 얻어야지. 노력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 혼자만 위안을 걷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아무튼 양적으로 웬만큼 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만 따지는 거예요. 내가 2시간, 뭐 남들 2시간 할 때 뭐 3시간, 4시간 했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이런 건데, 남들이 2시간 할 때 내가 3시간, 4시간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얻었지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 복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식적인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복귀입니다. 복귀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용어. 바둑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바둑 잘 두려면은요, 내가 100판을 두는 것보다 한 판을 내가 둔 것을 다시 보는 게 잘 두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둑 더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바둑을 더 보거든요. 한 번씩. 인터넷에 바둑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둑을 더 보는데요. 제가 20대 수학 박사 출신이에요. 엄청 바둑 잘 두겠죠? 바둑 더 보면은요, 15급에서 14급 왔다 갔다 합니다. 15급 뭔지 아십니까? 아무튼, 여기서 처음 시작하시면은 웬만큼 한 15급 정도 되실 거예요. 웬만큼.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러 번 두기만 하지, 여기다 둬야 되는지 여기다 둬야 되는지를 뭐 고민도 한 번 고민하고 지나가는데 뭐가 정답인지 맞춰보질 않는 거죠. 정답을 맞춰보지 않으니까 정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매번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이렇게 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무작정 많이 하는 것보다 자신이 했던 것을 복귀해보는 것, 성찰해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노력보다는 말씀드린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노트 만드는 것도 그런 거죠. 오답노트 만드는 것도 내가 뭔가 틀린 이유 같은 걸 찾아야지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고 개념을 내면화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드백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 습관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2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얘기하는데 어서 질문하면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습관이 7개니까 1, 2, 3, 4, 5, 6, 7이잖아요. 7가지가 다 어려우면 첫 번째만 기억하세요. 주도적이 되라는 겁니다. 주도적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너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봐라. 그리하면 너는 성공하고 부자가 되리라. 이게 성공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이 되라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적인 사고로 다시 또 행동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도적이 되라.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프레임 중에 한 가지가 플랜 2C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플랜 2C. 계획을 세우고요. 실행한 다음에 C라는 게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목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거고, 구체적으로 저는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나 목표 막연하게 바라는 거는요. 뭐 5년 있다가 뭐 할 거야, 1년 있다가 뭐 할 거야, 이런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두 리스트는 3개월, 일주일, 하루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뭘 해야지, 요번 주에는 뭘 해야지, 오늘은 뭘 해야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걸로 뭔가 생각하는 거, 이게 플랜인 겁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약간 두꺼운 책인데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저자가 팟캐스터예요. 팟캐스트. 그래서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에 아주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200명을 팟캐스트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진행을 했던 걸 책으로 묶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200명의 그 인터뷰를 책으로 묶으면서 마무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한번 찾아봤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발견한 공통점은요, 명상을 한다라는 거래요. 명상을 하더라. 대부분 정말 많은 걸 이룬 사람은 명상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명상이라는 게 뭘까요? 멍하니 있으면서 오늘 뭐 하지? 뭐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플랜이라는 게 목표를 세우고 뭔가 계획을 갖는다는 게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3개월 동안 뭐 하지? 이번 주에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요렇게 세 가지만 한번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연습장에. 이런 것만 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데, 아이들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약간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한번 잘 기록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건데요.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피드백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전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 피드백. 이게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피드백,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리더의 피드백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잔소리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잔소리와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머니한테도 하는데요. 사람들 얘기 보면은 큰 회사 상무한테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맨날 이렇게 코치들이 피드백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피드백, 발전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이걸 한번 소개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뭘 시간 관리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시간을 막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것을 시간 관리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는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을 시간 관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크게 중요한 일과 급한 일로 나눌 수 있대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이거를 2x2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 이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다 잘 안 하겠죠. 중요하고 급한 일은 다 열심히 하겠죠.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하고,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어떤 거를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까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의 80%를 쓴대요. 그리고 급한 일에 자기 시간의 20%만 쓴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니까 급한 일에 자기 시간의 80%를 쓰고 중요한 일에 20%를 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게 시간 관리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아이들의 시간도 이렇게 관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고등학교 2학년 박철수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미숙이가 전화했습니다. 야, 나 지나가다 니네 집 앞이야. 지금 커피 한 잔 마실래? 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가, 미숙아, 나 지금 여기 공부하기로 한 만큼 공부해야 돼. 나 이게 중요한 일이야. 커피는 다음에 마시자. 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미숙이 지금 안 나가면은 얘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미숙이 만나는 건 급한 일이죠. 철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해야 합니까? 적정하지 않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사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상황에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어느 회사에 갔었는데 어떤 친구가 요거를 A4지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A4지에다가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업무 있잖아요. 업무 자기한테 떨어진 업무도 투두 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조그만한 포스트잇에다가 해야 할 업무를 이렇게 쪼개할 만하게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중에 여기 붙일 거, 여기 붙일 거 이게 나눠서 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박수 치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 이야기는 어디 가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내가 무조건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또 필요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요. 메타인지를 한번 높여보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시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는데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할 때는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뭐 3분 안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모르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지 떠올려 보는 거. 비효율적인 점은 무엇이었나? 뭐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건데 제가 이 메타인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메타인지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메타인지를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을 놓고 그 실험 같은 걸 했었어요.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IQ가 높은 애들하고 나쁜 애들하고 이렇게 따져놓고 성적 보니까 별로 차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감성 지능이 높은 애들, 나쁜 애들 뭐 차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메타 지능이 높은 애들, 그냥 평범한 애들 해놓으니까 전교 1등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의 비밀, 그래서 메타인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도 한번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요렇게 내가 설명하면서 말하면서 명쾌하게 이해하고 제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고 뭐 이러는 거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요만큼을 같이 이야기했는데 요만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를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그런 거겠죠. 여러분 공부는요 아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됩니까?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아는 것을 공부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걸 잘 구별 딱딱 되면은 모르는 거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시간 되는 대로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수학 센스를 좀 키우자. 수학적인 사고를 키워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나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메이저리거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캐치볼은 이렇게 하고 배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연습보다는 초등학생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러실래요? 그래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 많이 해야지. 뭐 이런 것처럼 기초 체력을 먼저 키워라 하는 것처럼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워라. 센스를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21 빼기 6이 몇입니까, 여러분? 그냥 경험하는 거니까 다 같이 계산을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21 빼기 6이 몇이죠? 15. 계산하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수학이 좋아지는 스탠퍼드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저희 부인하고 같이 번역을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번역을 같이 했었는데 이게 스탠퍼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수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었는데 이 그룹에서 이야기했던 사례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뭐였냐면요. 21 빼기 6 같은 계산을 아이들한테 해보라 그러면은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일수록 21 빼기 6을 20 빼기 5와 같은 약간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더래요.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아이일수록 21 빼기 6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21, 20, 19, 18 어디까지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21 빼기 6하고 20 빼기 5하고 어떤 게 좀 더 어렵습니까? 21 빼기 6이 좀 더 어렵죠. 어려운 문제를 푼 아이는 틀릴 가능성이 높죠. 아이가 이 문제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잘 모르네? 확실하게 알아야지. 똑같은 문제 선생님이 10개 풀려고 그러겠죠. 똑같은 문제 10개 풀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지겨워. 아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아, 나는 공부가 싫어. 나는 수학 머리가 없나 봐.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21 빼기 6을 20 빼기 5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빨리 계산한 아이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수학 재밌어요. 수학 문제 또 주세요. 또 풀고 싶어요. 뭐 그러면서 더 많이 풀게 되고 더 많이 풀면 더 잘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킨 방법대로 한 아이는 수학을 못하게 되고 선생님이 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한 아이는 수학을 잘하게 된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뭔가 시사점 같은 걸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학 센스를 키워주는 게 눈에 보이는 수학 지식적인 공부보다 어쩌면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금방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센스는 저는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랑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이거를 계산하는 거랑 빈도가 이렇게 바꿔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겠죠. 맞습니까? 뭔가 내가 경험하면서 사소하게 얻어지면서 뭐 이런 것들이 센스를 구성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챗GPT가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 센스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학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다른 대답, 뭐 틀린 대답도 가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소개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수학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수학적인 사고를 7가지로 소개하면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는 뭔가 비판적 사고, 개념적 사고, 연결적 사고, 전환적 사고, 패턴적 사고, 차원적 사고, 모순적 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키워드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인들한테 삼성전자에 다니는 성인들한테 작년에 1년에 한 달에 4번씩 1년 동안 뭐 교육을 구체적으로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책이거든요. 아무튼 이 책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7가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월 달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첫 번째 4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 내용 중에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수학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약속하지 않아도 하던 패턴대로 약속이 형성되기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저기 가는 길을 무작정 딱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잔디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은 한쪽으로만 쭉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내용 전달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학도 사람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수학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약속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게 효과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것 이런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잘 뭔가 대응하는 것 이게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퀴즈 몇입니까? 이게 숫자를 쓴 겁니다. 숫자. 잠깐만.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 숫자 쓴 거를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 몇일까요? 이게 그런 거래요. 로마 숫자는 요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 숫자예요. 우리가 그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1, 2, 3, 4 이렇게. 이게 로마 당시에 쓰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위치 기수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256의 저 앞에 있는 2는요. 200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5는요. 50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안다 모른다 느끼지 않고 알잖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위치 기수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가 있으면요. 이 C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100입니다. 그러니까 C 있으면은 100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이거를 하는데 앞에 큰 숫자가 오고요. 뒤에 작은 숫자가 옵니다. 근데 앞에 작은 숫자가 오잖아요. 그럼 이 작은 숫자가 앞에 왔다는 건 뭐냐면은 큰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V가 먼저 오고 I가 오면은요 6이고요. I가 먼저 오고 V가 오면은요 4인 겁니다. 어렵습니까? 복잡하죠?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걸 썼기 때문에 수학이 발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걸 쓰니까. 약속을 실제로 수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건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거가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면서 위치 기수법을 활용하면서 수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건 모르면은 멍청하고 알면 똑똑합니까? 아니면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겁니까?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학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이라는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약속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3 더하기 4는 뭔가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 관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로마 숫자 제가 제시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셨죠?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시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 퍼즐 같은 거 있을 때 양팔저울 문제 많이 나오죠? 양팔저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 수학이 중세 유럽에서는요. 죽었었습니다. 뭐 다크에이지라고 사람들이 거의 발전하지 않았었는데 그 시기에 발전했던 거는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아랍 지역의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장사에는 뭘 쓰죠? 저울 쓰잖아요. 저울 쓰면서 사람들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이 저울이 사실은 방정식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퀴즈가 있으니까 이 퀴즈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하루는 친구 페이스북에서 아이들은 맞추는데 성인의 80%가 틀리는 문제라는 타이틀 제목의 기사를 하나 봤었습니다. 아이들은 맞추는데 성인의 80%가 틀리는 문제. 눈길이 좀 끌죠? 그래서 기사의 내용을 클릭해 봤더니 1은 11이고 2는 20이고 3은 33이고 쭉 가서 7은 77인데 11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뭐죠? 답은 뭐죠? 답은 뭐죠? 잠깐만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답은 뭐죠? 이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은요. 이 질문을 성인들한테 하면 성인들은 대부분 121이나 1111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답이 1이라는 것을 바로 발견하죠. 이러더라고요. 왜 답이 1이죠? 맨 처음에 1은 11이라고 그랬으니까 11은 1이라는 거죠.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이게 SNS에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나 이렇게 센스가 없지. 야, 문제 속에 답이 있었구나.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서 제가 이 사람들의 댓글을 보다가 이렇게 그냥 그 다음날 컬럼을 하나 썼었습니다. 제가 썼던 컬럼의 내용은 이 질문의 답은 1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질문의 답은 1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은 121이나 1111 정도인 것 같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여기 답이 1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짝대기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이퀄 기호로 오신 거죠. 근데 이 짝대기 두 개는 수학의 이퀄 기호가 아닙니다. 1은 11이 아니잖아요. 2는 22가 아니잖아요. 3은 33이 아니잖아요. 이 짝대기 두 개는
수학의 이퀄 기호라기보다는 오른쪽과 왼쪽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임의의 기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명쾌하지 않지만 파악해야 되는 임의의 기호로 보는 게 맞죠. 화살표나 뭐 샵 이런 걸로 대체 가능한 임의의 기호. 동의하세요? 일반적으로요, 수학의 이퀄 기호가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요. A 이퀄 B면은 B 이퀄 A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앞뒤가 뒤바뀌는 관계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대하기 어려워요. 관계를 하나 설정해 보세요. A는 B의 아들입니다. B도 A의 아들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한 관계도요, 보장이 없습니다. A는 B를 사랑합니다. B도 A를 사랑합니까? 이런 생각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튼 앞뒤가 뒤바뀌는 관계는 쉽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관계나 패턴으로 봤을 때 요 짝대기 두 개는 앞에 숫자 2번 연속으로 뒤에 써라, 또는 앞에 숫자에다가 11을 곱해서 뒤에 써라,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제 얘기가 좀 더 맞는 것 같죠? 내가 맞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약속으로 된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죠. 명쾌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그냥 약속을 잘 파악해야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가 되시죠? 맞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만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도 공통된 정해져 있는 규칙이나 약속을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수학을 생각하는 거는 요 한 장의 슬라이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의 문제를 수학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현실 세상이 있고요, 수학 세상이 있는 거죠. 일상생활의 문제를 수학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현실 세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수학 세상으로 많이 안 가져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비슷하게 컴퓨터 세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일상의 문제를 컴퓨터 세상에 가져가서 컴퓨터가 처리하게 해서 다시 가져와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게 수학에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거니까 컴퓨터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언어를 쓰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언어를 쓸 거죠. 컴퓨터에는 컴퓨터 언어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뭐 동네 가게에서 사과 하나에 2,000원이에요. 마트에서는 1,000원이에요. 교통비는 5,000원이에요. 몇 개 이상 사면 이익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식 만들어서 풀잖아요. 그렇죠? 어색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요, 현실 세상의 문제를 수학 세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얻어서 현실 세상의 문제 해답을 얻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를 잘 알아야 한다, 학습해야 된다, 뭔가 규칙이나 약속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계산 하나 한번 해보시죠. 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그냥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일단 11 박수 한번 하시죠. 곱셈을 먼저 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속 사소한 거라도 그냥 잘 지키는 거 파악하는 게 정말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뭐 일부러 누굴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하면 안 되니까 뭐 필수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 하나 풀어보실래요? 답이 몇입니까? 답이 몇이죠? 제가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보니까요, 여기 덩어리랑 여기 덩어리랑 같은 덩어리예요. 그쵸? 맞습니까? 눈에 들어오세요? 같은 덩어리를 나눴습니다. 답은 1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약속은요,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요, 왼쪽 서부터 순차적으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1이겠죠. 그래서 요만큼 넓혀서 계산하면은
1 나누기 3분의 1은 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1 나누기 3분의 1은 몇이죠? 3입니까? 왜 3이죠? 1 나누기 3분의 1은 나누는 숫자를 뒤집어서 곱하면 맞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약속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해봤더니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더라 하고 약속화된 거죠. 이런 정리나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아무튼 내용을 정해져 있는 약속도 있고 사람들이 뭔가 하면서 뭔가 정리되는 약속들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게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봐 보시죠. 자꾸 질문하면은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질문을 그냥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목이 같으면서 3의 배수인 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 풀면 어떻게 풉니까? 이런 문제 그냥 막 풀 수도 있겠죠. 막 풀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나눠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요런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요런 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 봤었던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개념을 활용했을 때 문제가 쉽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을 접근해 보면은요, 요렇게 쓰잖아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는 목이 Q고 나머지가 R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나머지와 목이 같다 그랬죠. 나머지와 목이 같다 그랬으니까 N을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고 목이 R인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라고 그랬으니까 7로 나눈 나머지는요. 0, 1, 2, 3, 4, 5, 6까지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는 요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8R이 되고요. 요 R에다가 하나씩 대입해 보면 요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3의 배수를 찾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24하고 48이 답입니다.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제가 강조했죠?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사람들이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적인 거가, 개념적인 거가 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개념적인 약속 같은 걸 잘 파악하는 거. 공부한다라는 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적인 걸 잘 파악하는 게 공부의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약속의 중요성을 따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보실래요? 이 문제 한번 봐보시죠. 1에서부터 7까지의 수를 한 번씩 사용해 가지고 요 전반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4하고 7을 한번 먼저 사용했죠.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 수는 몇인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이것도 여러분 풀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다 읽으시죠? 읽어보셨죠? 근데 구체적인 숫자를 막 넣어보면은요, 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먼저 1서부터 7까지의 숫자를 여기다 다 넣어야 되는데 4하고 7은 여기 써 있죠. 4하고 7은 여기 써 있는데 합은 11입니다. 나머지 숫자들은요, 1, 2, 3, 5, 6이 나머지 숫자들인데 이것을 다 더해봤더니 17입니다. 여기에 다 더해지는 수가 11이 나와야 하는데 다 넣으면 17입니다. 뭐가 빠질까요? 6이 빠지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용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시간도 어렵고 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약속이 추상화되거든요. 개념화되면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것하고 추상적인 것의 갭을 잘 메꾸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죠. 1서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다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 건데 여기에 칸이 9개의 칸이고 3개의 숫자가 써져 있는데 10개 중에 쓰지 않을 숫자가 뭔가 이런 거 찾는 겁니다. 맞죠?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했던 방법을 기억해 보시면요. 10개의 숫자를 숫자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요 등호가 있는 왼쪽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요.
9, 10, 25가 답입니다. 25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6개의 숫자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7개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이요. 30입니다. 여기는 25, 여기는 25가 나와야 하는데 나머지 숫자들 다 더했더니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숫자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숫자는 안 써질까요? 5가 안 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5가 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상적인 거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요. 약속이 개념화되고 추상화되면 지금 경험하시는 갭이 생긴다, 약간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메꿔갈 수 있는 거, 뭐 이게 아이들의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랑해를 I love you, 뭐 이히 리베디히 뭐 몇 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수학은요, 각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다 똑같은 공통의 약속을 쓴다는 게 얼마나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뭐 일본어 다 배우듯이 수학도 일본 수학, 미국 수학 다 다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수학을 쓰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분석. 분석은 잘게 나눠서 보는 것을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잘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누는 게 기술이다. 이런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새로 담임 선생님이 새로 만났죠. 그러면 얘기하죠.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뭐 담임 선생님 어떠셔? 그랬더니 좋아. 그러니까 어떠셔? 좋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정보도 못 얻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가 생각이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더 작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 뭐 이런 게 뭐 사람들의 생각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분석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없애는 대표적인 게 헐, 대박, 뭐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헐, 그러면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박, 그러면서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더 작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쪼개서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게 분석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분석적인 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파티 할 때 뭐 할까? 그러면은 누구를 몇 명 초대하지? 애들이 왔을 때 뭘 먹지? 그리고 뭐 와가지고 뭐 하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분석적인 사고를 키운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아이들과 이런 얘기서부터 많이 해주시는 거.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만 와가 아니라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분석적인 사고를 좀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소하게 여러 가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요, 나눈다는 겁니다. 칼로 뭐 8가, 우리가 잘게 자르는 게요, 한 번 뚝 자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자르는 거죠. 한 번 더 자르는 거, 뭐 이렇게 잘게 자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석자도 나무목 옆에 도끼근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게 분석이다. 이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봐 보실래요? 여러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한번 구해 보시죠. 몇입니까? 색칠한 부분의 문제 한번 넓이 몇이죠? 이것도 질문으로 하지 않고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풀어봐 보시죠.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눠지는데, 요렇게 나눠지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넓이가 같죠. 요렇게 나누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같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넓이가 같고,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사각형을요, 대각선으로 나누면은 넓이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색칠한 부분은 전체 사각형 넓이의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30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눠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정육각형을 18등분 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18등분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18등분 어떻게 접근하면 좋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센스를 발휘한다면요. 18은 6 곱하기 3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곱하기 3. 그러면 정육각형이니까 6개로 나누는 게 쉽죠. 3개로 나누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6개로 나눠서 3개로 나눈다. 6등분을 하고 6등분을 한 것을 또 3등분을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18등분이 되는구나라고 접근할 수 있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 이런 게 분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학에서는 뭔가 약속된 플레이로 나누어서 무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머지로 수학 계산을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모든 숫자를 뭔가 어떠한 3, 4, 5 이런 작은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 나눈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접근할 때 효과적으로 접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는 5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5, 10, 15, 20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여기는요.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가 3인 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숫자들 중 몇 개를 골라서 그 숫자들의 합이 50이 되게 만들어 보시죠. 뭘 골라서 50이 되게 만들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보신다 그러면은요. 먼저 좀 파악을 하려면은 숫자를 순차적으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숫자를 순차적으로 써보면은요. 3, 6, 9, 12, 15, 19, 21, 25, 27, 30. 특징이 뭡니까? 3의 배수가 많죠. 3의 배수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주어진 숫자들 중에 요만큼은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1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50은 나머지가 2인 겁니다. 나머지가 2인 50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머지가 1인 요 2개의 숫자를 반드시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이 2개를 놓고 여기에 적당한 걸 채워줘서 50이 되는 거를 뽑아보면 좋습니다. 뭡니까? 6을 넣으면 5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약속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나눠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게 수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서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눠서 뭔가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면은 나눠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비교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비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시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나쁘고 나의 인생과 다른 친구들의 인생을 자꾸 비교하면 아주 나쁜 거죠. 이게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이유는요. 비교가 굉장히 효과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도미솔 하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게 도미솔이 맞습니까? 아니, 아무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음을 잡을 때요. 도미솔 할 때 잘 미 하면은 그게 미가 딱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누가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아래로 미를 냈을 때 파를 내고 파를 냈을 때 솔을 내고 상대적으로 하는 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아무튼 절대적인 것보다는 비교화해서 하는 게 좀 더 쉬운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도요. 비교를 많이 활용한 겁니다. 비교하는 방법으로. 뭔가 풀어야 할 숙제라기보다는 수학은 세상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옷 입힐 때 날씨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식 줄 때, 간식 살 때 크기도 막 비교하고 그러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뭐 소비할 때도 다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비교라는 게 가장 필수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옛날에는요,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어떤 아이가 양을 그 풀 먹이려고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아이는 3,000년 전, 4,000년 전에 살았는 아이는 학교에서 숫자 같은 걸 배운 적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양을 데리고 갔다가 똑같은 양큼의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넣어줬대요. 양 숫자만큼 돌멩이를 넣어주고 가가지고 올 때 돌멩이 양 한 마리에 돌멩이 하나 이렇게 대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만큼 양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돌멩이는 그러니까 10개인데 양은 한 마리가 그러니까 10이나 9라는 숫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돌멩이를 하나씩 놨는데 돌멩이가 하나가 빕니다. 그러면 양이 한 마리 없는 거죠. 그럼 그 양 한 마리 찾아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돌멩이를 캘큘러스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캘큘러스가 보통 미적분 같은 초반에 있는 공부하는 부분을 캘큘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수학의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걸 캘큘러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캘큘러스라는 이 어원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수를 만들고 수를 비교하면서 뭔가 생각을 넓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요, 숫자로 사람을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등번호로 선수를 구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생긴 9개의 금화 중 하나가 더 무겁습니다. 양팔 저울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무거운 금화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이 보신 문제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금화를 3개씩 나눕니다.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저울에 달아본 다음에 만약에 하나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거운 거 안에 무거운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거운 거를 3개를 선택해가지고 2개를 달아보는 겁니다. 무거운 게 있으면은 이게 가짜 금화인 거죠. 근데 달아봤는데 무거운 것 중에서 달아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은 뭐가 가짜예요? 안 달아본 게 가짜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스텝에서 3개씩 놓고 달아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가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가짜가 있는 거죠. 그럼 요 3개를 가지고 다시 또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달아봅니다. 만약에 이게 무거운 게 들어왔으면 이게 가짜 금화인 거죠. 만약에 똑같았으면 달지 않은 게 가짜 금화입니다. 내용 설명 잘 됐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번호를 붙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요. 1, 2, 3, 4, 5, 6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달아본 다음에 만약에 1, 2, 3이 무거웠으면요. 다시 1, 2를 달아보는 겁니다. 1, 2가 같으면은 달지 않은 3이 가짜 금화겠죠. 1, 2 중에 하나가 무거우면은 무거운 게 가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달아봤을 때 1, 2, 3, 4, 5, 6을 달아봤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7, 8, 9에 있겠죠. 7, 8, 9를 달아봤는데 7하고 8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럼 뭐가 가짜입니까? 9가 가짜죠. 7하고 8하고 달아봤는데 하나가 더 무거웠어요. 무거운 게 가짜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번호를 붙일 때랑 그냥 했을 때랑 어떠십니까, 여러분? 번호를 붙이는 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은 숫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도요, 이렇게 그려놓은 거랑 이렇게 숫자를 한번 써놓은 거랑 정보의 양이 확 차이가 많이 나죠. 맞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수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한번 풀어봐 보시죠. 색칠한 부분 어디 A 오른쪽 왼쪽 어떤 게 더 넓습니까? 잠깐만요. 어디가 더 넓습니까? 같다? 왜? 왜 같죠?
번째 거랑 반씩 이렇게 갈라보면 4개가 똑같이. 아,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4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8개 중에 2개니까 4개 중에 하나. 그쵸? 8개 중에 2개. 얘는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중에 4개니까 이것도 4개 중에 하나,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교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 분수 같은 것도 만든 거죠. 분수는요, 영어로 레셔널 넘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레이쇼라는 비교한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분수입니다. A분의 B 이거가 분수잖아요. 분수 자체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황색하고 초록색하고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3하고 7 중 어떤 게 더 깁니까? 원하고 삼각형 중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게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우리 아이하고 옆집 아이는 누가 더 똑똑한가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죠. 공부 잘하는 애가 더 똑똑합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누가 더 열심히 살고 있나, 성실한가, 똑똑한가, 발전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비교를 나쁘게 활용하지 마시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비교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7가지 키워드 중에 빠르게 한 3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논리, 관찰, 연결, 도전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유튜브에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지난번 강의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나머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이 생각 기술을 잘 활용해서 수학을 좋아하고 흥미를 갖는 아이들로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빠르게 공부 마인드세트라는 이야기를 빠르게 하나만 소개하고 Q&A 시간 한번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부 마인드셋.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하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고정 마인드셋은요, 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은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 마인드셋을 갖지 말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자. 이게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타고났습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 성적을 결정합니까? 1. 공부 시간. 2. 공부하는 방법. 3. 가르치는 선생님. 4. 타고난 머리. 5. 6. 7. 뭡니까? 아무튼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좀 갖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실 수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요, 애 2명 키워봤어요. 머리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머리가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달리기 잘하는 애가 있고 달리기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키가 웬만큼 되는 애가 있고요. 되지 않는 애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요. 그게 우리의 똑똑한 애가 있다, 똑똑하지 못한 애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똑똑한 애들,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즈상, 노벨상이나 필즈상 받고 막 이러는 인생을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필즈상 받은 허준희 교수, 우리나라 교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뭐 하나 하고 인터뷰해 보면요.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명상한대요. 6시에 뭐 대충 챙겨가지고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자기가 한대요. 그 집에 한 9시 정도에나 10시 사이 9시 정도에 집에 와가지고요. 9시서부터 1시까지는 방해받지 않게 자기가 뭐 공부하고 뭐 한대요. 그리고 1시에 점심 먹고 그 다음서부터는 대외 활동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일정 스케줄대로 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예전에 자기 개발 막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난다고. 2시나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게 새벽 시간에 뭘 하면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대요.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하루에 저처럼 그 비슷한 일을 하시니까 어디 가서 강의도 하시고, 뭐 원고도 쓰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집에 8시나 9시가 되면은요, 그냥 쏟아진대요, 잠이. 8시나 9시에 그냥 쓰러지듯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9시쯤 주무시면 2시나 3시에 무조건 깨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9시에 자면은요, 2시나 3시에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럼 깨면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은 루틴을 하는 거예요. 술은 안 드세요? 그랬더니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디 모임에 가서 의도하지 않게 한 번씩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의도하지 않게. 아무튼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캐롤 드웩이라는 분의 성장 마인드셋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캐롤 드웩이 그 실험을 해본 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주 쉬운 시험을 봐서 다 100점 맞는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한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칭찬을 이쪽 아이들한테는 해주고 저쪽 아이들한테는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칭찬을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지나서 6개월, 1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면요.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어. 난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부할 때나 또 다른 시험 같은 걸 치르게 할 때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잘 안 풀려고 하더래요. 왜일까요? 나는 똑똑한데 난 똑똑하네 일단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가 괜히 어려운 문제 풀다가 틀리면 괜히 자식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애초에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잘 안 풀려고 하고 도전적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 야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도 막 자꾸 하더라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서 추적조사를 해보면서 다시 시험을 봐봤더니 누가 성적이 올랐을까요?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많이 향상됐고 이쪽 아이들은 성적이 오히려 잘 향상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어떻게 하는가?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하는 게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고정된 시각을 갖게 해주는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정해져 있어. 이런 게 강한 거죠. 여러분 공부는요.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게 정해져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세트라면은요. 어느 집처럼 뭐 키나 뭐 그런 거하고 다르게 미국 사람들은 영어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해.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야. 내가 영어 배우면 나도 영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될 놈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되게 자신의 상황에서 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라면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사람은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공부는 잘하는 놈, 잘할 놈, 못한 놈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차피 애들의 인생은 다 보이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잘못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아이는 똑똑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넌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칭찬을 받은 아이가 넌 정말 멍청하구나라는 칭찬, 뭔가 나쁜 얘기를 듣는 것만큼 나쁘다라는 거예요. 칭찬은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칭찬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줬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정 마인드세트가 아닌 성장 마인드세트를 나 스스로 갖고 내가 갖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대학교 입시에서 동점입니다. 누구 뽑습니까? 1. 나이 어린 사람, 2. 나이 많은 사람. 선생님이 어떤 아이한테 문제를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풀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10분 만에 풀었습니다. 한 명은 1시간 동안 풀었습니다. 누구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줍니까? 만약에 1번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분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2번에 더 많은 점수를 주시는 분은요. 그분은 노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평가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채점자라면 어떤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들은 우리 반 내 시험 우리 클래스에는 뭐 내 시험은 뭐 70%가 F를 받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쁜 점수를 준 거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은근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수학 같은 거는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지 돼. 나는 타고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수학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자기 혼자만의 뭐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수포자를 양성한다. 그 지적하더라고요. 실제로 수학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수학이지만 평범한 게 우리가 알고 필요한 거를 하는 것도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지 특별하게 잘난 사람만 한다. 이러한 잘못된 마인드셋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누구든지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능을 평가할 수도 있고 노력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가 우리 사회, 나 스스로의 뭔가 가치, 철학적인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입니까? 아니면 휴먼빙입니까? 뭐 이런 관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떨어진 존재입니까?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된 겁니까? 아니면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정말로 소중한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에 대해서도 수학 진짜 내가 정말 싫어요 이런 게 아니고 뭐 수학 재밌어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더 많이 4번, 5번, 6번, 7번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